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통하는 인물은 아예 공천 탈락했습니다. 한동훈표 공천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르단전을 치르기 전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 등과 언쟁을 벌였고 몸싸움까지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요. 축구협회가 이 보도 내용을 빠르게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뒷말과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을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극복이나 또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인천의 토박이로서 인지도와 연고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이뤄놓은 성과로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룰을 먼저 정한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룰을 첫날 무조건 확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룰에서 어떤 결과가, 누가 어떻게 탈락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룰을 그런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뜻있는 정치인들은 승복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야 정당 모두가요, 공천 과정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공천 후보자들, 공천 신청자들 상대로 면접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단수 추천 또는 단수 공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구에 여러 명이 신청을 했지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당신이 바로 후보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오늘 명단, 일부 지역에서 명단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빨간 글씨를 봐주세요.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대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단수 추천 명단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경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석동현 전 검사장, 서울의 한 지역구에 신청했는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인물인데 공천 배제가 된 겁니다. 탈락입니다. 오늘 이 발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오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별이 누가 컷오프 되는지 문제, 그걸 너무 개별 개인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 모두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합리적이고 모두 다 수긍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현실 세계에서 룰이 그런가요? 자, 그리고요. 오늘 발표된 원래 이름은 단수 추천자 명단입니다. 앞서서는 아예 공천에서 잘리신 분, 컷오프된 분, 그리고 그 단수 추천 명단에 못 들어간 분, 그 얘기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계신 네 분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오늘 단수 추천, 그러니까 후보로 결정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특정 지역구에. 어떤 경선 과정이나 뭐 여론조사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걸로 오늘 이분이 후보입니다라고 결정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요. 태영호, 배현진, 호준석, 이용호 이런 분들 포함해서 25명 단수 공천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일부 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도 있고요. 그동안 이른바 당정 갈등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꺼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선 오늘 단수 공천된 분들을 한동훈 픽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요. 요 네 분 사진 중에서 두 분의 최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가 본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작년 당무감사에서 자, 윤주진 퍼블리쿠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진 분은 아예 컷오프가 됐고요. 용산 출신은 대통령실 출신은 이번 단수 공청자 명단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했거나 그동안 이른바 윤한 갈등, 당정 갈등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저는 이번에 어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그 사심이라든지 혹은 또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을 만큼 아주 시스템적으로 그냥 공천이 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 일단은 아무래도 인지도라든지 대중성 면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컷오프가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그런 면면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후보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했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또 호준석 전 뭐 앵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수도권 특히 젊은 층에게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태용호 의원은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험지에 가서 야당 후보와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용산 논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란 이런 것들 없이 1차적으로는 일단은 아주 시스템적으로 객관적인 잘 공천이 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인지도에서 굉장히 앞서는 분들 위주로 이번에 단수 추천, 당수 공천 명단에 포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럼 정치권 일각에서 오늘 요 내용을 보고 한동훈표 공천, 이른바 한동훈 픽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시각 중인데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86 운동권 그룹 청산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또 호응하면서 나 여기 출마하겠소라고 얘기했던 후보들이 이번에 이제 공천을 단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 어떤 사람은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잖아요. 아, 스타일이? 네. 저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결과는 쉬운 문제를 푼 결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경쟁자가 있지만 경쟁자 간에 뭐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선을 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먼저 뽑아냈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 몇 선까지 계속 뭐 구로라든가 다 이런 지역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방금 나왔는데 구로가 두 분이나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오늘 단수 추천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거기에 공천 신청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질 것 같은데 누가 거길 뛰어들겠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당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공천하는 모양새를 갖추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당선돼서 돌아오면 그거만큼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을 일단 우선 공천 지역으로 정해서 우리 당은 공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과시도 하고 국민들한테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고 있다. 윤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통하는 석동현 전 검사장이 컷오프된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경쟁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그걸,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 치열하게 경선이 붙어줘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니라면. 왜냐하면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선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략 공천을 하면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뭐 윤심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40년 직이라고 하는 예. 전 검사장 출신을 컷오프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후보들 사이에 경쟁력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제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준킬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준킬러는? 당연히 준킬러는 대구 경북 지역이겠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후보들 간에 뭐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후보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붙을 만한 지역 이런 경우 또 그리고 참모들이 신청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장관이 신청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 영남에 대부분 다 남아 있고요. TK도 다 지금 남아 있고 수도권도 뭐 특히 경기 지역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할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공천이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지역에 중진급이나 현역 의원들이 이동한 지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보면 준킬러 문항을 맞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단수 추천, 단수 공천자 명단이 나온 그 지역구를 보니까 서울, 호남, 제주 정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남이 오늘 없었네요. 거기에 준킬러 문항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일단 오늘 뭔가 중요한 발표가 국민의힘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이걸 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공천과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시끄러웠던 분이 굉장히 불만 제기를 많이 했던 분이 계시죠. 김성태 전 의원. 지난주에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지켜보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오늘은요. 입장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의 모습, 오늘의 모습 연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습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 당 승리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또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상황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뭐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주말에도 무슨 핵관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수용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술친구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굉장히 강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톤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빨리 달라졌는데. 뭐 이유야 저희들이 뭐 김성태 전 의원의 제가 속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강서을입니까? 거기 출마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국회의원 하셨고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무소속이라도 탈당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측들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저렇게 접은 거는 본인이 나갔을 때 거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현역 의원이 우리 민주당 의원이 계시고 진성준 의원이 있고 그럼 본인이 무소속 나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3파전이 되면은 김성태 전 의원이 저기에 상당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이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야 뭐 제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 사이에 김성태 의원이 입장을 바꾸기까지 뭔가 그 여당 지도부랄지 여권 어떤 실세랄까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화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럼? 저부터도 좀 일단 당의 해가 되고 전체 총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준다면 만나서 설득을 하겠죠. 그 대화 내용이 김성태 의원이 입장을 바꾸는데 좀 영향을 줬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대화 내용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종의 조율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대화 내용에 무슨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한 걸까요? 했다면? 글쎄요. 저는 대화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오늘 사실은 이 김성태 전 의원이 뭐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렇지만 입장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바뀐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오늘 김성태 의원의 반응 이전에 예. 어제 설 지나고 나서 열린 비대위 회의 첫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성태 의원 관련 건을 콕 집어서 예. 언급을 했어요. 김성태 의원을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당의 이번 총선 후보로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 드루킹 특검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공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그게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잊혀지지 않는다가 뭘까요, 그럼? 어떻게 잊지 않는다는 걸까요? 어쨌든 그러면? 뭐 평가를 계속 한다는 의미니까 예.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고 그렇다면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아마 생각하시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이 있는 거 안다. 그리고 그 공 우리 잊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당은 야당과 달리 뭔가를 제공할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여당이라는 특권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걸까요?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 본인의 이 결단에 대해서 예. 그런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게 개입돼서 오늘의 결단이 예. 폄훼되는 것은 저는 바라지는 않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선당 후사 이런 분위기 속에 아름답게 잡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았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는 된 걸로 표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인에게 공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굉장히 짧은 하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입장이 밝히고 본인이 당을 위해서 수용합니다. 선당 후사합니다까지 입장을 낸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좀 봤고요. 말이 긴데요, 저게. 이상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외계인, 일본과 외계인이 왜 같이 나온 건지 보지만 오늘 신당 관계자가 저 얘기를 꺼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일본과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놉니다. 자, 요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개혁신당 공동대표죠,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건건이 부딪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설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설전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적 그런 관심사안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잘하시던 한동훈 위원장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주우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서 양주부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말 또 하는 분들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어그로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방금 확인했던 영상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성공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인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배지를 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생각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디테일이 다른 게 아니라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른 거죠. 일종의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떤 정당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정당에 큰일이 있으면은 하루 정도는 고운말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인데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가 진행되고 나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께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위장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공합작을 했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상황에 대해서 국공합작.
그럼 국은 누구, 공은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일단 비유를 했는데, 그리고요, 윤석 대표가 오늘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비판도 받고 지지자들의 어떤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비유를 좀 하나 더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로 개혁신당 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평소에 한국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생산성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연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일본 얘기일 거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런 비유를 한 거래요. 보면은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요. 요거 윤주진 대표, 김성환 평론가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일단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이유 불문 통합 과정에서 심력 끼쳤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글들을 올렸어요. 메일로 발송. 다음 하나 더 보죠. 이걸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인용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 말을 줄이면 외계인 앞에선 일본과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자, 윤주진 대표. 예. 이준석 대표가 비유한 외계인과 일본은 각각 누구 또는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계인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외계인의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제일 무서운 외계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약간 이재명 대표 쪽을 좀 끼워 넣은 거겠죠. 이재명 대표도 외계인 부류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기서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제3지대 합당을 정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뭐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같이 이번에 합친 이낙연 대표 측의 그런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잘못 짚은 것 같은 게 과연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2030 세대와 개혁신당 과거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은 누구를 외계인으로 생각할까? 좀 이준석 대표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좀 더 이낙연 대표 측 인사들이 더 외계인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지층 이탈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럼 거기서 말한 외계인이라는 거는 너무나 낯선 존재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지금 개혁신당으로 갔던 그 표심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으로 회귀할 것이 두렵다 보니까 다시 과거에 본인이 썼던 전매 특허죠. 양두구육을 다시 꺼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갔던 그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뺏기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초조함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조급함이라고 했는데 유준희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초조함이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 김성환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외계인과 일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이름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외계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웠잖아요. 자기를 당해서 축출한 대상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양두구육 표현 나왔을 때도 그때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양두구육 표현을 썼을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묶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복선을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외계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 일본과 힘을 합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명 야당을 지향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명 야당. 그러니까 어느 여도 야도 아닌 또 다른 야당이 아니라 선명 야당을 지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니까 여당하고 싸워야 된다. 그럼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야야끼리 힘을 합치는 거다. 그걸 국공합작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가 있던가 아니면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에 비유한 거는 본인이 손을 잡은 본인은 뺀 세 개 정치 세력. 자기하고 함께 하지 않은 자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사람이니까요. 여당으로서 봤을 때 일본이라고 취급했던 일종의 야당이죠. 야당의 제 세력들이나 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이나 누구든 그 지향하는 바하고 상관없이
나는 선명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도 손잡겠다 이런 뜻을 좀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한 게요. 이 외계인 일본에 비유한 이 표현이 사실은 본인이 이 합당 전에 본인을 지지했던 옛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향해서 지금 뭔가 호소하고 설득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지자들이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아까 그래가지고 지지자들이 볼 때는 외계인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 얘기도 질문답이 있었잖아요. 예. 전 류호정 의원 같은데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사실 지금 했어요. 류호정 의원이 사실 개혁신당에 합류했잖아요. 네, 지금. 합류한 것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탈당 뭐 서가 한 뭐 몇백 동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을 정도잖아요. 류호정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나 이게 이준석 대표가 가던 길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건데 그런 지지자들을 좀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이런 얘기를 좀 꺼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좀 지지자분들한테? 글쎄요.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불가피하게 합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냥 독주를 했으면 좋겠다. 가서 아주 선명하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주길 바라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게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거기까지는 이해해. 그렇지만 이준석 가치를 다 버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 탈당파나 다른 두 세력하고 합쳐갈 때 예를 들어서 유호정 의원이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막 거침없이 또 쏟아낸다. 다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이 내부 분란이 생기거나 민주당의 가치를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때 분란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과거서부터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가 요즘에 영 아니다.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도대체 왜 합당을 한 겁니까? 그리고 그 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런 지적을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과한다는 얘기부터 이준석 대표가 한 건데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 논란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개혁신당, 새로 출범한 이 합당한 개혁신당의 당색이 오렌지색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방송에서 당명과 당색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당명은 변함없이 개혁신당이고 저희의 당색은 오렌지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색이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왜 오렌지색이냐고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다불안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윤석 대변인. 오늘요, 이 개혁신당 오늘 첫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신당, 앞서서 이낙연 신당이 새로운 미래거든요. 그 새로운 미래 출신 당직자가 새로운 미래 색깔이 원래 남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색이거든요. 새로운 미래가. 그러더니 이 남색을 이 오렌지색하고 좀 섞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렌지색과 남색이 섞이면 이게 무슨 색이 되는 겁니까? 검정색이 되겠죠. 이런 일까지 오늘 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새로 만든 개혁신당,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이런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당색 가지고도. 그렇죠.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색깔 가지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사실 오렌지색과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 약간 뭐 붉은색 계통이면 비슷하다고 하는데 남색과 오렌지색은 완전히 상반된 색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당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좀 가까운 색이 오렌지색이라고 보면 민주당의 색깔 파란색입니다. 거기에 가까운 색이 남색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합쳐질 수 있냐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색깔로도. 이준석 대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데 분명히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지금 개혁신당 자꾸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보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선명한 야당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당이 지금 보수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따랐던 핵심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 당이 과연 국공합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 또는
그런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혁신당의 과제잖아요. 이런 걸 좀 말끔하게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큰 과제 바로 현역 국회의원 영입입니다. 영입 부분이요. 어제도 최근에 계속 어떤 분이 영입 대상이다, 접촉했다, 안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도 하나 더 나왔네요. 한 분이. 화면에 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은 뭐 정치권에서는 다 아시죠? 이낙연계로 통하는 대표적인 중진 의원. 근데 개혁신당에서 영입 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언론에 이렇게 좀 밝혔는데 연락이 계속 왔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네요, 공천이. 그러면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거 서른 의원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지는 발언. 반면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대척에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 이런 발언들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친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걸 그냥 두면은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 이름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낙연계로 통하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합류한 개혁신당에 같이 가는 거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지만 당시에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그 시절에. 2019년이요. 꽤 됐습니다. 몇 년. 당시에는요. 서른 의원을 좋게 평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겼죠. 서른, 20대 불만 희화화한다. 20대의 요구 짓밟을 거면 정권을 내려놓으시라. 당시에는 집권당 소속이었잖아요. 굉장히 비판을 했던 대상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은 같이 가야 될 세상으로 돼버린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이게 참 묘하죠, 지금 상황이. 몇 년 지났으니까요. 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봤어요. 김성태 전 의원은 며칠 사이에 바뀌었으니까요.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며칠이나 하루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보면은 저는 어제도 물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 한 명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예. 국고보조금 문제랄지 나중에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그 기호를 받는 문제랄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어떤 정치적 상식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어제 이제 무소속 여성 의원 두 분이 언론에 좀 거론이 됐는데 거론이 됐어요 지금요. 근데 두 분이 뭐 한 분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분, 한 분은 민주당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가신 분인데 그 화면 좀 볼까요? 정리된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화면에. 저는 가급적 저 두 분의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옵니다 지금. 좀 논란들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무리 뭐 의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재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저 두 분을 저는 신당이 개혁신당으로 그 이름으로 발족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5석 만들겠다고 저런 분들한테 영입제의를 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서른 의원이 나왔어요. 서른 의원은 누가 봐도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가까운 사이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데 서른 의원은 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공간이라는 평가를 보고 내가 하위에 들어가면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공천을 일단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단 서른 의원 개인의 판단도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당적을 민주당이라는 본인을 키워준 정당을 떠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나 이것보다는 본인의 공천 여부, 평가, 평가를 그동안 의정활동 잘했으면 잘 받겠죠. 못했으면 못 받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는 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양당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 못마땅한 분들을 끌어들이겠다. 새 정치를 하면서 개혁적으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영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마구잡이라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바꿔서 그냥 무작위로. 뭐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좀 전에 이렇게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좀 화를 내거나 탈당을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당의 상징색 하나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다고 막 의원들 본인들과 어떤 가치나 철학 전혀 관계없이 일단 모아놓는다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 볼 때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건 윤석 대변인 뭐 옆에 경쟁 정당 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앞서서 이 이른바 민주당의 탈당파 4인방 의원이 계셨잖아요. 그중에 3분은 탈당을 했지만 한 분이 남았어요. 윤영찬 의원이죠. 혹시 윤영찬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여의치 않다면은 개혁신당의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는 충분히 영입 대상은 되겠는데. 근데 본인이 탈당을 안 한다고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또 영입 대상이 된다는 건 이건 뭘까요 그러면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상황에서 이수진 비례의원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이. 그래서 또 그분도 공천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려다가 30분 전에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공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또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를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도 아마 개혁신당에서는 눈여겨보는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지금은 이 개혁신당이 4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5석, 6석 정도가 돼서 그 정도만 숫자가 몇 개만 늘어나도 이 선거 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지원금을. 그 지원금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으로 확 달라진다 그래요. 지금요. 김성환 평론가. 윤영찬 의원은 탈당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네. 이건 뭐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에는 친문계들이 다 잡았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통음하면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결국 잡혔다고 하는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빼고 그게 이유였어요. 겉으로 내세우는. 근데 만약에 탈당해버리잖아요. 그럼 친문계가 명분이 사라져요. 와르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또 통음하면서 붙잡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이건 모릅니다만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살짝 질문 좀 드려봤어요. 두 분이 전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면요. 서른 의원은 당에서 컷오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의정 활동하기 쉽지 않다고 본인 아마 생각할 겁니다. 대변인께서 말씀 못하시는 솔직한 얘기를 제가 대신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리에 아까 국공합작 얘기했잖아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도 손잡는데 지금 누구랑 뭐 못 잡겠냐 이제 이런 건데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일단은 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얘기할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색 당명을 죽어도 포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색 당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그거를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마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자들한테도 그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자들이 이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래도 당명하고 당색은 지켰잖냐. 개혁신당이 흡수한 거야 사실은. 이 명분을 지고 가야지 되는 건데 그것마저 만약에 버린다 그러면 지지층이 확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뭐가 이게 해석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렇게 이 패널 분들의 말씀들이 조금씩 좀 결이 다른 거는 그 당사자들, 그 주인공들은 고민이 많다는 뜻일 수도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유동규 씨가 등장합니다. 유동규 씨가 사실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는 꽤 앞서서 예고 또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계양인데요. 그런데요. 당이요. 전광훈 당입니다. 이 당으로 오늘 입당을 하고 계양 을에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인데 오늘 나왔는데요. 우선 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시죠.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당 이름이 자유통일당.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주축인 당. 그래서 이른바 정광훈 당으로 불리는데 여기에 오늘 입당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러 간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요. 유동규 씨가 질문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보시죠. 어저께 제가 고 김문기 씨 집에 갔다 왔습니다. 부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을 잃어서 굉장히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지를 몰았어야 되는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에 임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겠다인데 윤주진 대표? 오늘 말하는 걸 그리고 앞서 말한 걸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저격 출마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꺾기 위한 출마다. 이걸 분명히 밝혔는데 그런데요.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이른바 정광훈 당을 통한 출마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역시 선거는 어려운 것이구나. 뭔가 좀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당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과 또 자금의 어떤 기반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당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즉 이번 선거를 한번 제대로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뭔가 기반, 쉽게 말씀드리면 비빌 언덕이 필요했다. 그렇죠. 뭐 유세차도 필요하고 선거 운동원도 필요하고 이 선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봤을 땐 저는 결국은 원희룡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기 위한 포석으로 그나마 좀 더 보수 색깔이 매우 강하지만 그런 같은 결에 있는 정당을 택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는 모습을 본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결국은 당을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막판에 가면은 예를 들면서 본인이 사퇴 또는 후보 단일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단일화보다는 아마 사퇴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이 정치 참여의 권리를 아주 재미있게 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민수 대변인과 윤석 대변인께 비슷한 질문 동시에 드리는데 먼저 한민수 대변인. 유동규 씨가 이제 출마한다 그랬어요. 그럼 유동규 씨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 중에 나는 이 표를 좀 얻으려고 한다라는 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표하는 표가. 그 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오는 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당 쪽에서 오는, 국민의힘에서 오는 표입니까? 어느 쪽 표가 더 많이 유동규 씨한테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유동규 씨가 뭐 비선거권이 있는 분이니까 출마 결정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특히 뭐 이분이 같이 지금 손을 잡은 그 입당을 한 자유통일당이 강경 보수분들한테 좀 지지를 받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표를 더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쪽 지지자분들의 표가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클지 어쩌지 몰라도 몇 %가 다만 되더라도 일단 그쪽에서 이탈하는 거를 원희룡 후보가 이쪽에 이제 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원희룡 후보가 노리는 표 중에 뭐 다수가 일부가 되겠죠. 일부가 이제 유동규 씨한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두 분의 단일화랄지 뭐 포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희룡 후보한테 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계양을의 우리 유권자들 어떤 수준과 이런 분들을 본다면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명색이 장관까지 지낸 분인데 유동규 후보와 둘이 손을 맞잡고 우리 힘을 합쳤습니다 하면은 글쎄요, 그 중도층과 우리 인천에 계신 합리적 보수분들 볼 때 그거가 와 여기 밀어줘야 되겠다. 두 세력이 힘을 합쳤으니 이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유동규 씨의 그동안 재판 과정들을 쭉 보고 했고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는 출마의 명분이라는 거는 계양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계양 유권자들에게 저의 정치 철학은 뭡니다. 이거를 뭐 제가 내세웠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은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싫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글쎄요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윤석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지지표를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에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와 가까운 분들이 유동규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유동규 씨까지 그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면 관심은 아마 배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게 뭐 3파전인지 뭔지 뭐 아니면 2파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목도는 어마어마할 거다. 그렇죠. 그 주목도라는 것이 수성을 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 막판에 단일화라기보다는 저는 사퇴 가능성을 저도 높게 보는데. 그러면 유동규 씨가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사퇴를 하면 그 표가 뭐 원희룡 후보한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관심을 끌어올려서 어떤 득표력을 최상치로 올린 다음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누군가가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 씨의 출마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수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정이 되는데 유동규 씨가 자기가 스스로 사퇴할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선긋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막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 한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정광훈 목사 세력과 선을 그은 것과까지 연결을 시키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너 변수가 많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후보들끼리 결정을 하거나 뭐 본인이 또 자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아마 그리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모습은 민주당의 후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등 그리고 다른 후보분들도 거기서 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돼 있죠.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개혁신당에서도 우리도 후보 낼 의사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인천 계양을 해도 그 지역 후보를 낼 계획이세요? 내야 되겠죠.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럼 후보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뭐 자천, 타천으로 여러분들이 거명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혁신당까지 계양을 해 후보가 낸다면 이게 4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김성환 평론가? 그런 거 보니까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인천 계양으로 좀 출마하시더라는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잖아요, 이미요. 근데 지금 개혁 김종민 의원은 있다 그랬어요. 자천, 타천으로 있다고 지금 누군가가. 이거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대표가 진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낙연 대표가 나간다고요, 글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개혁신당에 아마 이제 지금은 뭐 의원이 4명밖에 되지 않고 뭐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개혁신당에서도 지역구 출마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최대한 많이 해야 개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계속 후보를 내면서 그 후보들이 좀 움직여줘야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으로서 존재감이 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욱이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심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계양을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계양을 빼놓지 않고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총선 날까지 굉장히 주목받겠죠. 여론조사도 꼭 계양을은 껴놓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개혁신당 후보 누구? 이런 그거 효과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동규 씨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절대 아닐 거지만 다른 누군가든 어쨌든 당선 가능성은 없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한다거나 아니면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넣으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계양을 해 후보를 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누구냐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안 보이는 거라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계양을 갈 후보들이 없거든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개혁신당 안에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 중에도 계양을 갈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이낙연 대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뭐 정 없으면 그렇게 되나?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드렸던 건데요. 그 인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고 개혁 신당 차원에서 지역구 공천 신청을 저는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개항을 공모에 누군가가 뭐 참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 가야 사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이준석 대표 지역구도 못 정했는데 지금 개항을 해 후보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왠지 개혁신당은 후보를 꼭 낼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데 지금 개항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짧은 글인데 새벽에 본인의 SNS에 아주 짧은 글을 올려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겁니다.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알려놨어요. 오늘 자정 한 무렵쯤 돼요. 그러니까 어제 한 자정 좀 지나서 이렇게 씁니다. 새술은 새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걸 평상시에 썼으면 뭐 각오를 새로 합시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이 공천 시즌이잖아요. 공천 시즌. 공천 시즌 때 누구한테 새술, 헌술 얘기하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됩니다. 이걸 딱 짧게 써놔놨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를 더 합니다. 들어보시죠.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분명히 총선, 구체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한 말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떡잎 새순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이 얘기를 했어요.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이거 누가 들어도요. 이거 분명히 공천과 관련해서 한 얘기 같거든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밑에 질문이 물음표로 있네요. 떡잎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새순은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한 걸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영상과 이 그림이 나가는 동안 패널분들께서 쓰셨어요. 떡잎은 누구이고 이 새순은 누구일지. 자, 쓰신 분들 앞쪽에 올려주세요. 이게 네 분은 이제 동시에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윤주진 대표부터는 묵명이라고 간단하게 쓰셨고요. 그 옆에 윤희석 대변인은 각각 떡잎하고 새순 쓰신 건데 친문과 친명이라고 쓰셨고요. 이쪽으로 건너가서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정치 선배와 정치 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떡잎은 무능중진, 새순은 개혁 민심 이렇게 쓰셨어요. 약간 짐작이 되게 쓰신 분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주진 대표부터 보죠. 문명인데 위아래 각각 쓰신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과는 좀 달리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떡잎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새순은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너무 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통은 이제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민주당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으로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은 그 정치적 기반이 아주 견고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정권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민심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아진 것인데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있고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도 매우 견고하지만 여전히 어떤 정통성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중대한 정치 국면마다 꼭 평산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뭐 전략적 제휴를 좀 맺고 와야만 뭔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참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저는 그 의미에서 결국은 과거의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 저는 거기에 친명도 있다고 봅니다. 이 좌장들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는 좀 물러나시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이재명의 민주당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 총선 공천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떡잎과 세수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그룹이 아니라 아예 전직 대통령과 본인 그 관계를 떠올리면서 한 말 같다라는 약간 좀 규모를 크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떡잎, 세순 각각 하면서 무능중진 개혁 민심이라고 쓰셨어요. 짐작은 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사람 이름 쓰기가 참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사람 이름이 떠올랐습니까? 네, 뭐 머릿속에 뱅뱅 도는 인사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 그렇게 해서 거명하기에는 또 지금 선거 시즌이니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예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좀 추상적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말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 무능한 중진들 많습니다. 초대선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좀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제 지금 생각이 민심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초선으로 국회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된 분 있지만 무능한 분들들. 네.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의원들 자기한테 주어진 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못하는 예.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개혁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던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전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리 세순이 올라와서 지금은 떡잎이 됐다 하더라도 떡잎의 범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중진이라고 따로 또 제가 특정을 한 거는 한 4, 5선쯤 되면은요. 예. 이제는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되거든요. 한 3선쯤 지나가면 그래서 3선 뭐 이상급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예.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정치적 명예를 채우거나 아니면 뭐 사익 말고 다른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올라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진짜 당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정말 절박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당우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중진들은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굳이 상징하자면 떡잎으로 제가 썼고요. 예. 그리고 개혁 민심이라고 쓴 거는 이재명표 개혁은 저는 개혁의 깃발을 좀 늦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식의 메시지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사람들 많이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의심이 좀 돼요. 예. 최근에는. 아니 왜 공관이 있고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지 못하면 예. 당대표가 나서서 미리 길을 좀 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늦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그런 개혁을 좀 들고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길 바란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특정 인물이 머릿속에 떠올리셨지만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일반 명사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윤희석 대변인은 한자로 쓰셨는데 친명이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 해석을 보면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대선 치른 이후에 2년 정도 지나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그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들 본인과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가 어렵다. 그거를 떡잎으로 표현을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세수는 누가 돼야 되느냐?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의 정치 가도에 방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관련한 여러 문제들 이런 예.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 프레임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떡잎은 친문이고 세수는 친명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름을 안 쓰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추미애 전 장관은 떡잎으로 보십니까? 세순으로 보십니까? 떡잎 같은데 세순 같습니다. 떡잎 같은데 세순이냐? 그럼 결국은 세순입니까? 네. 세순으로 보고 있을 거다. 네.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측근으로 통하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떡잎입니까? 세순입니까? 그분도 세순으로 넣어야 되겠죠. 세순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미수 대변인. 정치 선배 신인인데 아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정성우 의원 평가를 보신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떡잎입니까, 그럼? 아니, 떡잎이자 세순 이런 표현도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정인을 대표가 지금 뭐 거론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친명과 친문 또는 친명과 비명 있던 프레임으로 상당히 많은 뭐 공격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가 올린 그 글도 있고 메시지가 있었죠. 거기서 뭐냐면 이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시대적 소명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새술은 세부대 그리고 떡잎과 새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 많은 이제 다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도 왕성하게 의정 활동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있는 게 여야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이제 희생이랄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결단을 해주면 정말로 새롭게 정치권에 진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순들이 있거든요.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리 일제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이미 왔고 그 관련된 새술은 세부대라는 대표의 어젯밤 늦게 올린 그 메시지도 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적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는 다들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그 국민들 모두 깜짝 놀라셨던 정치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가 많은 언론이 분석하듯이 그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뭐 이런 것들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내려주세요. 각각 아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주셨는데 이런 공천 또는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왠지 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만 왠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그분이 광주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40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의 깊이, 분노의 크기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때 약간 희생 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뭐 그런 분들 얘기를 꺼냈는데 유석 대변인 본인의 고통을 광주 시민분들의 고통과 거의 동격으로 둔 것 같아요. 너무나 초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통받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고통과 광주 5.18 정신을 담은 그분들이 겪은 고통과 그게 같으냐, 같은 동렬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 누구도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거보다도 본인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2심까지 징역 2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하고 5.18 정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며 이 전날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를 가지 않았어요? 너럭바위에서 이렇게. 봉화마을. 봉화마을에서. 그런 것도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노무현 정신과 자녀 입시 비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본인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마치 검찰의 잘못된 기소, 잘못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뭔가 판단을 받겠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이 의견에 동의하실 분은 전 국민 5천만 중에 몇 명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또 다른 입장, 이건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하나 좀 내놨어요. 짧은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 김수환 평론가, 이 얘기 들어보니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요, 약간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가고 약간 파격적으로 좀 약간 좀 뭔가 이 전망 또는 추론을 해보면 조국 신당과 혹시 개혁 신당의 연대 가능성.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혁 신당 구성원 중에는 과거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굉장히 옹호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안에는 조국 신당과 개혁 신당의 연대 가능성. 이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오늘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틀리면 좀 그렇긴 하죠. 오늘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이거는.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 함께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내 길은 따박따박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네,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얻고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곧 그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비록 같을지언정 민주당이 그렇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자신이 부담되는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뭐 아까 그러잖아요. 유동규 씨도 그렇잖아요. 유동규 씨가 대장동의 무슨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아니거든요. 대장동 이른바 뇌물범이에요. 뇌물범이 어느 날 나타나서 저는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선거까지 나가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라고 못할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거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길 자체를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개혁신당과 혹시 연대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약간 딱 단어를 하시면서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길게 뭐 공천 관련 내용 여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뤄봤는데요. 자, 다음 이슈 제목이 바로 나왔는데요. 최근에 어제 오늘 보면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다 대장동과 관련된 백현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유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두 가지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뭔가 자꾸 조여가는 거 아니냐. 오늘 이런 분위기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김만배 씨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걸문 나오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김만배 씨가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그 확인 좀 해보죠. 오늘 형이 1심 선고인데요. 2년 6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제공했다는 혐의인 거죠. 근데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성남시 의회 의장은요 4년 6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주인 대표, 지금 이게 대장동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김만배 씨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건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 거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뭐 일단 이것은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불리한 정황이었는데 최윤길 의장을 압박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그걸 성사시켰고 거기서 이제 화천대유가 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수보유는 목적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이제 열은 어떤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청탁, 취업 청탁 문제,
또 본인의 어떤 범죄 수익의 은닉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또 조작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심이 나온 거군요. 근데 이번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성남 도계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장동의 이 대형 비리 부패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단이었거든요. 예, 이재명,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을 기획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결국 필요했던 것이 성남 도계공이었고 이 성남 도계공을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 좀 안 됐습니다. 성남 시의회에서. 근데 결국은 이 성남 시의회 의장을 움직여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서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김만배 씨 관련,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김만배 씨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심이 나온 거고요, 유죄로. 어제는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건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김인섭 전 대표, 징역 5년에 60억 넘게 추징. 이게 이제 원래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5년에 63억 원.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인데요. 이거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어제 이게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맨 아래쪽을 좀 봐주세요. 재판부가 이런 입장을 내요.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그러니까 김인섭 씨는 로비스트로 통하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그 앞에는 저 개발업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흐름도가 있는데 재판부는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특수관계라고 봤어요. 그리고 어제 판결에 이재명 대표 11번,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25번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개발업자가 영입을 해서 로비스트로 영입을 하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에게 뭔가 청탁, 뭐 로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했고, 그렇다면은 그 위에 관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김인섭 대표 관련된 모습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선거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로비로 성남도계공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하시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재명 씨가 승인해 주신 거 맞나요?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윤주진 대표, 그럼 잇따라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사실은 백현동 개발 관련된 거,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 이거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가 잇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럼? 상당히 심각히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바울 회장이 이렇게 백현동 관련 사업 인허가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김인섭 로비스트를 이용한 것이고요. 재판부에서 보면 이제 2층, 소위 말하는 2층의 사람들과 친했다. 2층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부탁을 했다는 것인데 2층이면 당시 성남시청의 2층. 그 2층이 바로 이제 이재명 전 시장과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정진상 씨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정진상 씨에게 했던 그 로비가 통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냐하면 정진상 씨가 결국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 인사이고 또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매우 요직을 맡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재판의 결과가 다음 수사와 재판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각한 그런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그럼 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좀 점점 뭔가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우리 당이 뭐 지금 민생 챙기고 공천 작업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격 있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휴대폰 비번 먼저 푸시고 특활비 영수증 제대로 제출하시고 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배후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집권당 대표가 너무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만 앞장서는 거는 국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김만배 씨나 뭐 누구죠? 김인섭 씨. 예. 본인들이 어떤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1심 형량이 나온 것, 재판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뭐 존중하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바로 연결이 된다. 아니 그럼 김인섭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뇌물 받아가지고 선고를 받았는데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는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표니까 거론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 씨는 어떤 정책실장을 맡았으니까 예. 그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백현동 가지고 지난 검찰이 한 2년 가까이 수사해가 영장 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뭐 토착비리 하면서 엄청나게 또 그것도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어요. 공격했지만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나 아니면 뭐 추론이나 예.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지켜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대표가 그 소환조사 받을 때 6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입장을 다 얘기했어요.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한 5,500억이 넘는 돈을 환수한 예. 사업이 많습니다. 딱 하나만 더 붙이면 왜 우리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뭐냐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는 국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 흔쾌하게 받아들일 국민들 많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 수사 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얘기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고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검찰 수사 부당성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을 보탰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열합니다. 사실 이 사안은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이거 짧게 좀 전해드리죠. 화면에서 먼저 정리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 덴마크 방문. 그러니까 독일은 국빈 방문이고요. 덴마크는 공식 방문. 이게 예정돼 있는데 이게 조율 중이었거든요. 근데 연기야. 수년입니다. 이유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설명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 수년입니다. 이거 윤석 대변인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연기한다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거 무슨 이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요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오늘 보면 북한에서 또 순항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생각보다 좀 위중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의료계 파업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유럽까지 가서 순방 얘기하기에는 좀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걸로. 현안 자체가 좀 많다. 지금. 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건 선거 때문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선거 때문이다? 네. 뭐 국내에서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굳이 대통령이 일정 중단하고 들어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곳이 바로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국에 국빈 방문하기로 해놓고 나흘 전에 사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국빈 예. 방문이면은 이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다 일정 맞춰놓고 모든 걸 다 준비했을 텐데 나흘 전에 우리 수년합시다, 일정 미룹시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버리면 아마 제가 볼 땐 독일 국빈 방문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좀 미리 예측 가능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북한이 좀 뭐 위협 수위를 높여간다는 거 이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고 그리고 뭐 의협 파업 문제나 이런 것도 정부가 그 의사 증언 규모를 발표한 것도 정부잖아요. 일정도 정부만 알았어요. 그럼 정부가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즉에 이렇게 외교상 결례 일으키지 않아도 미리 다 조율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흘 전에 수년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안하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자리 비었을 때 여론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작은 거라도 하나 생겼을 때 선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이걸 걱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검토를 했다, 감안했다 이런 설명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 뭐 현안이 있어서 했다 이런 설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연기가 수년이 된다는 발표가 좀 있었네요. 제가 너무 부족했고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또 토너먼트였던 것 같고 준결승이다 보니까 조금의 긴장감, 조금의 경험 부족한 것들이 경기장에서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런 준결승 패배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저번에 참패죠, 유로단전. 그리고 나서 귀국했을 때 대표팀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해서 다들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왔나요?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팀커녕 콩가루 대표팀이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콩가루라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장면이 있었죠. 유로던전 준결승인데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붕대를 메고 나왔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그리고요. 영국으로 건넜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전에서 역시 손가락에 붕대가 있습니다. 뭔가 부상이 안 났던 거죠. 아직까지요. 근데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보시죠. 영국 매체에 보던데요. 손흥민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유로단전 전날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린 선수들과 언쟁 그리고 몸싸움이 있었다. 손가락 탈구 부상. 어린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언쟁과 몸싸움이 된 어린 선수에는 이강인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언론들은요. 그럼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국내 언론 통해 나온 건데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대표팀의 고참, 선참, 선임급 선수들이죠. 일부가 클린스만 감독에 가서 이강인 명단에서 빼주세요라고 요청까지 했답니다. 야, 이 정도면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자, 이 얘기요.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편집장 나와 계신데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발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핵심반. 도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이게? 사실 오늘 기사처럼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현지에 있을 때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까 벌써? 네, 대회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 그 대회 도중에는 뭐 여러 일이 일어나고 사실 대표팀이라는 게 저희는 되게 이상적으로 보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매우 저희가 봤을 때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사실 영국 매체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출전 명단 제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던데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 감독과 선수들 간의 논의는 항상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요르단전에도 이제 출전을 했고 손흥민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만약에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게 보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다툼처럼 좀 비춰졌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마침 방금 전에 입장을 냈어요. 네, 이강인 본인이 선수가 사과를 했네요, 지금. 입장이 뭡니까, 지금? 뭐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의 언쟁은 인정을 했습니다. 언쟁을 인정을 했고 형들의 의견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는 앞장서서 대표팀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태가 커지니까 수습을 한 거네요. 여기 표현 보면은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르지 않고 충돌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 셈이 됐어요, 지금요. 이거는 아주. 네.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팀에서 물론 선후배는 있지만 뭐 축구를 11명이 하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뭐 역할이나 아니면 뭔가 전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견이 이렇게 바깥으로 불거져 나온 게 제가 취재한 거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조금 더 놀랍긴 합니다. 지금 이게 영국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빠르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도가 돼서 얼마 안 돼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대회 기간에 선수들의 다툼이 벌었다는 보고 받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일부 어린 선수, 뭐 탁구, 저녁 자리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마찰이 있었고 손가락 다쳤다. 근데요, 이거요. 일단 영국 매체가 먼저 보도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바로 인정했다는데 보통 이런 선수 간에 불화가 있어도 협회는 그런 일 모릅니다라고 통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뒷말들이. 저도 사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팀 내에는 여러 선수가 있고 11명에 뛰지만 팀에 한 30명에서 4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지 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거의 모든 게 일어난다고 보시는데 이게 팀토크라 그래서 팀 안에 있는 일들이 바깥으로 불거져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큰 경기단체가 대회 이후에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는 일도 사실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지금도. 네. 그리고 인정만 하고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다는 걸 인정은 했는데 입장이 없어. 네. 우리가 뭐 잘못했다거나 우리의 관리 미숙이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러네요. 인정만 하고 저도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6번, 7번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화를 못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완벽히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불거져 나온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축구 팬들 가운데는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앞서서 나가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은 지금 축구협회의 비난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쪽 방향으로. 근데 선수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게 말이 좀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미심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했다면 뭐 축구협회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회장단이라던가 아니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인정은 하고 입장은 없는 일이 지금 거의 몇 시간, 12시간이 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사가 새벽에 나왔는데 그리고 한국 매체가 아니라 영국 매체에서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취재를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도 좀 미심쩍어서 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뭐 얘기까지 약간 시선까지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충돌이 선수 간에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까지 입었어요. 도대체 감독은 뭐 한 겁니까 그럼? 사실 감독이 책임자이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뭐 한 겁니까 거기서 그러면? 사실 이번 대표팀의 모토가 좀 자율이었어요. 자율적으로 훈련은 뭐 훈련대로 하되 훈련 이후에는 알아서 자율? 네. 그럼 싸움도 자율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그 자율이 있으면 규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이런 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고 큰 사건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감독이 정한 규율이 있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따르고 또 주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따라야 할 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일이 불거졌고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면 그 저녁 자리에 있었다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율입니까 그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치나 아니면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지탄을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 자,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하신 분들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I'm not planning to do anything. I plan to analyze this tournament. And didn't give our frontliners like Kangini, Can, Sonny any opportunity to shoot at goal. And that's why I was angry after the game. I was disappointed after the game. 무책임! 무능! 정봉균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 경질하라! 자, 이번에 알려진 선수 간의 충돌건을 제외하고라도 그동안 축구팀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류청 편집장.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입니까? 무책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뭡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우리가 4강을 가는 동안에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런 일도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면 전술 전략도 조금 부재하고 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를 책임자에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경질할 경우에는 사실 위약금이 뭐 거의 한 80억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제 그동안 뭐 계약했던 걸 다 줘야 된다 그 뜻 같은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도 국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계약서를 보면 국내 거주 의무는 계약서에 없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거? 네, 국내 거주 의무가 없고 이거는 축구협회가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 의무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두로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를 어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구두로만 약속한 셈인 거예요? 구두로만 약속하고 상식선에서 따르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는 사실 전임 감독들에 없었던 예외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거주 의무가 없다거나 사실 예전에는 국내 거주 의무가 없어도 다 당연히 거주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거주를 했고 겸임에 대해서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예외 조항을 넣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외를 넣어줬지만 사실 위약금 조항 같은 거는 남은 자녀 기간의 연봉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돼 있는 건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외는 인정해주고 우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이게 또 국민들이 축구 보시다가 막 속 터지겠는데요. 이 상황 보시면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